자, 좀 더 다른 얘기를 깊이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유명관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오늘 하루 종일 CPI 얘기했는데요. 그 CPI 얘기보다도 그 이익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익이 뭐 지금 뭐 반영이 안 돼 있다. 뭐 더 빠질 거 그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사실 이익은 많이 반영이 저는 되어 있다라고 봐요. 아, 예. 네, 저희가 실적을 얘기할 때 뭐 매출액을 말할 수도 있고 예, 영업이익을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최소 영업이익 단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내 사실 내년도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올해 하반기에만 25%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4분의 1 정도가 네. 지금 내려온 상황인 거고 19년도에는 실적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는 한 13%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 네. 실제로 내년에 가서 한 35% 정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19년도의 상황과 다른 점은 이미 내년, 그러니까 23년이 오지 않았는데 네. 올해 하반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결국 관건은 이 하반기 한 25%가 충분하냐 하향이 네. 그거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뭐 당연히 올해 아직 발표하지 않은 4분기 실적부터 네. 조금 더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10에서 한 15% 정도만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은 저희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에서는 크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시기가 뭐 당장 뭐 다음 주다 뭐 네. 1월이 아니라 뭐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내년 1, 2월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이런 실적 시즌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2달에서 3달 정도는 조금 더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요. 그때 가서 4분기 실적이 사실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저는 저희가 23년도 시장을 실적 기준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봐요. 이게 왜냐하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대한 변화라는 게 네. 보통은 그 분기의 기업 실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추정치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추정치가 또 많이 하향 조정이 네. 되는데 저희가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이 제발 좀 빨리 하향 조정됐으면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사실 안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은 이게 저는 안 나와야지 주식이 사실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기업들의 매출이 워낙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말씀해주신 물가랑 또 굉장히 연관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CPI 지수, 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 사실은 기업들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게 가격이 네, 물량이 올라가니까. 같아도 네,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사실 이게 어떠한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지금 2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20%씩 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 네. 매출은 20%가 늘었습니다. 연간으로. 사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 네,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되게 저희가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네. 어제도 사실 물가가 기대치보다 조금 사실 안 나왔을 때 예. 저희가 이제 잠깐 시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가 관점에서는 분명히 증시에는 물가가 피크아웃하면은 매크로 관점에서는 저희가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낼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네. 기업 실적에서는 사실 물가가 피크하는 시점이 제일 저는 위험한 시기라고 봐요. 네. 매출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계속 강조를 해왔었던 부분이었고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대한 우려는 사실 저는 뭐 추가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뭐 하향 조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주가에는 이미 녹아져 있다고 이미 다 봐요. 반영돼 있다. 하지만 주가가 되려면 어쨌든 저희는 회복이 나와야 되지만 회복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매출의 둔화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아마도 내년 3분기부터 매출 그로스가 본격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3분기에도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아마 내년 3분기부터는 그로스가 또 낮아지는 매출 증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YOY로 봐도 네. 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네. 저희는 굉장히 좀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우리 이제 섹터 얘기로 가면 요즘에 시장 보면은 한때는 뭐 태조 이방원에서 굉장히 좀 핫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중국 소비주 네.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뭐 중국 소비주가 최근에 각광을 받았었던 건 네. 당연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뉴스 이슈가 플로우 있죠. 될 텐데 뭐 아직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실적 개선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나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에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해에 가장 부진했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의 성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해에 성과가 좋았었던 업종들이 연말에 일반적으로 부진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12월 달이나 연말에 가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에서는. 네. 근데 중국 관련 딱 소비주가 일단은 1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았었던 네. 대표적인 네. 섹터였다가 그런 뉴스플로우가 딱 붙어서 주가가 저는 굉장히 지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4분기 실적이 마지막 저는 고비라고 봐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증권사에서도 아마 중국 관련 소비주를 올해 연초에 뭐 주력 뭐 테마로 선정을 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중국이 사실 돌아서질 못하면서 네. 올해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뭐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사실 내년에는 미국보다는 확실히 중국 쪽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네. 네, 게다가 뭐 당연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연히 물가가 더 높은 상황인 거고요. 경제 네. 성장률보다. 근데 중국은 그래도 올해 2분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덕에 내년 2분기에는 또 경제 성장률 관점에서는 기저가 또 생기는 분기예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2분기가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전 정도의 투자 기간을 생각해 보면 아마 3월, 4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제가 또 4분기가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 2월 정도 저는 지켜보는 거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시장에 워낙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네, 이 중국 소비주로 돈이 사실 몰리게 되면 또 네. 다른 섹터들은 또 재미가 없기 마련인데 지금 중국 소비주가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분명히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시기는 저는 3,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런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실적 확인이 좀 네.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네. 네. 예, 그리고 뭐 섹터 관련돼서 뭐 그냥 우리 평소 뭐 많이 얘기하는 네. 중소형주와 대형주 그렇죠. 이런 건 내년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대형주가 유리하다라고 봐요. 투자자분들도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형주에 당연히 저는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왜곡이 일단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사실은 뭐 거래가 많을 때랑 오히려 더 지금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보시면은 매수호가 매도호가라는 게 있는데 중소형주는 지금 굉장히 되게 얇아요. 그런 매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대형주보다는 불리한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성과를 가장 좌우하는 건 신용 지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가장 직전에 뭐 레고랜드 관련된 이슈가 네. 나왔을 때 신용 위험이 커진다라는 네. 뉴스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들도 크레딧 위험들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지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가 사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저는 코스피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이 좀 사줘야 네. 지금은 주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소형주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형주가 낫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지만 이게 뭐 주가가 대형주 주가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럼요. 아니다라는 예, 건 예, 뭐 의미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네. 아마 3월이 저는 변곡점이라고 봐요. 이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로테이션은. 네. 왜냐하면 대형주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중소형주들한테는 내년에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3월 달이 이제 이런 중소형주들의 감사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아마 그때 가서는 사실은 또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위험에 대해서 좀 선호 현상 이게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은 4, 5월 정도 돼야 사실은 이런 크레딧 지표들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 1, 2월 정도까지도 저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금년에는 어땠나요? 올해는 대형주가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중소형주로 그러니까 3월이 되면 중소형주가 더 반등 지금 기준으로는 네. 3, 4월이 저는 변곡점이라고 보고 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네. 신용 위험들이 커지게 되면은 예.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그 지표가 사실은 안정화되어야 저는 중소형주의 로테이션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있는 지표 입장이에요. 신용 지표가 좀 중소형주에 유리하게 되는 시점이 네. 한 3, 4월 정도. 네,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네요. 내년에 경기에 대한 얘기들도 불확실성 쪽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데 부분이 사실 좀 요즘 말씀해 그런 거는 주신 좀 것 있기는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자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신용이 문제가 되니까 아주 이 정도 시장이 아니고 그 벤처 그쪽은 아예 뭐 네. 돈이 안 도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 사실 유동성이 좀 많아져야 예. 그러니까 이 신용 지표들도 다 결국에는 유동성하고 네, 연관이 예, 됩니다. 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지에 대한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좀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장에서 좀 그러니까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죠. 거래량, 유동성 이런 네. 것들이 살아나야 맞습니다. 중소형주가 살아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굳이 또 시장에서 구별을 하자면 네, 성장주와 네. 가치주로 네. 굳이 구별을 네. 하자면 예.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게 최근에 이제 아마 대세라고 네. 하긴 그렇고요. 아마 가치주에 대한 좀 강한 의견들이 저는 시장에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치주라고 오랜만에 한다면 구체적으로 섹터적으로는 뭐 철강, 네. 뭐 화학 이런 시클리컬 네, 네. 업종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하반기부터는 회복할 거다라는 전망 하에 네. 이제 내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주식을 지금 하나 딱 사고 1년 동안 들고 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저는 유리할 거다라고 봐요. 네. 하지만 상반기랑 하반기로 저는 나눠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내년 상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주가가 사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막상 나쁘게 나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뭐 투자를 했을 때 네. 수익률을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뭐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네. 없는 거니까. 네. 제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실적이 이제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주가가 사실 오르기 위해서는 네. 실적이 좋아져야 하는 그렇죠. 모습들이 나와야 그렇죠. 해요. 네. 그러면 상반기에는 굳이 음, 이런 밸류 주식들을 선택할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네. 거예요. 우리 실적 성장이 나오는 쪽이 상반기에는 저는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하반기에 가서 이러한 굉장히 가격 매력이 높거나 뭐 아니면 실적이 이미 좀 망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싸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런 가치주들이 좋을 거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성장주랑 가치주의 구분은 보통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분법적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네. 주가가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기계 섹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딱 기계 섹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가치스러운 네네. 섹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실제로 다른 업종들보다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섹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기계 섹터는 성장 섹터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사실 뭐 성장 가치 뭐 많이 구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게 사실 어떤 성장률이 높고
밸류가 싼 기업들도 있어요. 고퍼, 저퍼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게 가치주를 구분하는 네. 기준은 고퍼, 저퍼가 맞는데 네. 성장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PER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실적 성장률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PER이 5배인데 네. 이익 증가율이 100%인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성장주에도 들어가고 가치주에도 들어가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질문 드릴 때 굳이 구별을 네, 하자면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그 부분을 짚어주시니까 그러면 굳이 구별해서 성장주 쪽으로 이제 네, 보고 있는 상반기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성장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네. 항상 저희가 언급되는 2차 전지, 네. 뭐 게임, 네. 뭐 헬스케어 이건 당연히 성장주 컨셉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화장품, 호텔 레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 뭐 이런 섹터들, 미디어 이 정도가 내년도에 성장률이 좀 높은 섹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이 높은 회사.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쪽이 사실 저는 상반기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도 뭐 차별화는 나타날 것으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옥석을 좀 네. 가려봐야 된다. 네. 이 질문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식이 오르면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오르고 글로벌리 주식이 다 오르면 한국 주식이 그러면 미국보다 더 아웃퍼폼 할 건가? 네. 그런 이제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내년에는 저는 미국보다 그러니까 특히 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봐요. 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내년에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네. 물가는 잡히겠지만 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내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0.5, 유럽 같은 경우 마이너스. 예, 미국도 한 1% 보는 네, 거죠? 그렇죠. 1% 아마 언더일 1%도 안 거예요. 되고. 네. 예.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의 경로를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네. 어쨌든 신흥국은 하반기에 좀 회복의 강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보는 거죠 내년에? 내년에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예, 한 숫자를 2, 3%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아마 예. 뭐 연간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예. 분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상반기는 상반은 낮고 하반기에 확실하게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올라갑니다. 예,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예. 했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4-5% 4% 5%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가 뭐 경제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전 다 한다고 봐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러면 어디가 먼저 회복할 거냐를 네. 선택하면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신흥국에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 뭐 1년 뭐 반 정도는 미국이 사실은 주도를 그럼요. 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처럼 약간 베어마켓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런 지역 간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내년의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뭐 예를 들어 뽑자면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뭐 방송에서 이제 화면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네. 나올 수 있으면 예, 네, 예, 나오네요. 나옵니다. 예, 예. 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 하늘색 이 구분이 뭐냐면 네. 한국 이제 증시에서 한국에서 항상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높았었던 시기입니다. 저희 다. 예, 예. 근데 보시면 검정색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다 고생을 했어요. 그 구간에. 네. 하지만 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구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더 빨리 하향 조정이 되면 주가가 반응을 하질 않고요. 경제 성장률이 버텨주면서 물가가 잡히면 이거는 저희가 분명히 추세 전환의 저 시그널로 주황색이죠 지금요 스프레드. 네, 맞습니다. 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가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확실히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이 차이가 확 줄어드는 분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돼요. 네, 조금 더 그렇겠네요. 예. 보수적으로 보면 3분기가 될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내년 딱 상반기가 저는 마지막 사실 좀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3분기부터 오르는 게 확실하면 뭐 1분기에 못 살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우리가 흔히 네. 이제 뭐 새해를 예측할 때 네. 상저하고 네. 상고하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내년은 확실히 상저하고 그럴 이러고? 그럴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보지만 네.
저점은 사실 저는 뭐 올해 10월 달에 봤다라고 봐요. 2,100선 정도가. 네. 네, 제가 계산을 좀 해도 정말 막 시스템 리스크나 뭐 전쟁 같은 이런 이슈들만 예. 없으면은 저점은 저는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오를 건지에 대한 판단이 2분기인지 3분기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레벨을 따지면 상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내년 그 주식 전망 그 네.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나오는 네, 네, 거. 네. 사실 뭐 그냥 보면 아이 저런 말 뭐하러 하나 하는 정도는 하지만 네. 그래도 금년은 특히 좀 레인지가 넓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이게 이익 추정이 이게 레인지가 넓다 보니까 예. 아마 밴드가 넓을 거예요. 저도 계산을 해보면 예. 2,100에서 딱 2,600이 나옵니다. 아무리 2,100에서 2,600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900에서 3,000도 얘기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네. 2,100에서 2,600. 2,600.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단을 높게 주긴 되게 어려울 어렵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 1분기 정도 지나야 저희가 이 밴드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크니컬리도 뭐 2,600에서 계속 위에 있다가 2,600에서 한번 툭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네.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바닥은 정말 저는 확인했다고 봐요. 아, 만약에 딱 그 바닥은? 구간으로 또 어떤 이슈 때문에 가게 되면은 좋은 뭐, 투자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럼 시점. 어쨌든 2,100에서 2,600이면 네. 한 500포인트 네.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400에 2,350 정도. 네. 언뜻 계산해봐도 뭐 중간쯤 있네요, 진짜. 1900에서 3000은 굉장히 좀 극단적이잖아요. 예, 2,000을 뭐 깨는 것과 예, 3000 예, 도달과 3,000. 네. 3,000 내년에는 3,000 안 간다 이거죠? 그 3,000에 산 주식도 많은데.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뭐 네. 2023년 시장에 대해서 네. 뭐 오늘 좀 시간이 짧았어요. 네. 못다한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연간 전망 제목을 네. 이제 바이 컴퍼니 낫 이코노미라고 적었어요. 아, 네. 네, 이게 경제든 전반적인 기업 실적은 내년에 조금 크게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요. 예. 회복이 나오더라도 예. 그 강도는 좀 적을 거고요. 하지만 주식을 하기에는 올해보다는 확실히 편할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려들이 저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미 있습니다. 올해. 하지만 네. 저희가 업종이나 종목을 고를 때에는 반드시 중요한 기준 하나가 필요한데 매출 증가율이 저는 가장 중요한 매출 기준이에요. 증가율? 네, 예. 제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물가가 잡혔을 때에 기업들의 매출이 둔화되는 게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반대로 매출이 그래도 잘 나오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빠지는 건 다 동일한 기준이에요. 네. 기업들한테. 하지만 이 와중에도 매출 성장이 잘 나오는 쪽은 내년에 아웃퍼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만 보지 말고 매출도 매출.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특히 국내 시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유명관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